선조 26년 경상도 의령 임금이 내린 벼슬옷을 걸친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종육품 절제도의 외적 수백을 베어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지요. 그런데 이 사내 불과 2년 전까지 이 마을에서 머슴이었습니다. 양반의 외양간을 치우고 나무를 해나르던 천한 몸이었지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머슴을 몽둥이로 패서 쫓아낸 양반 영감은 지금 포승줄에 묶여 죄인 수레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외적에게 팔아먹은 반역죄로요. 양반은 나라를 팔았고 머슴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도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임진왜란이 뒤집어 놓은 한 머슴과 한 과부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전율하실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라는 지옥불 속에서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선조 25년, 서기로는 1592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해입니다. 임진왜란. 이 네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해에 경상도 의령 땅 어느 고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고을에 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진사, 이름만 들으면 점잖은 선비를 떠올리시겠지만 허허 이 양반이 참으로 속이 좁고 체면은 유달리 챙기면서도 사소한 이익 앞에서는 목숨을 거는 인물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양반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혈압이 오르실 겁니다. 그 정진사 집안에 한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나이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시아버지 정진사의 엄한 감시 아래 수절을 강요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쯧쯧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부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열렬하는 이름 아래 한 여인의 모든 감정을, 모든 욕망을, 모든 꿈을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이 조선의 법도였습니다. 사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과부의 제호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나 성종 때 제가녀 자손 실직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관리로 임용될 수도 없다는 법이었습니다. 이는 곧 가문이 몰락을 의미했기에 가문 차원에서 과부의 재혼을 필사적으로 막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정진사 댁에 머슴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서기. 석이라는 이름처럼 돌멩이같이 투박한 사내였지만 이 사내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서당집에서 가동 노릇을 했던 덕에 천자문은 물론이요. 소학까지도 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온 머슴이었거든요. 머슴이 글을 읽는다? 조선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겠지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석이 놈이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더라면 큰 벼슬길에 올랐을 것이요. 허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신부는 곧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천한 몸에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인 세상. 서기의 재능은 그저 사람들의 술자리 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와 윤씨 부인 사이에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으니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윤씨 부인이 남편을 잃은 것은 혼인한 지 불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소과인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한양에서 치르는 대과를 보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병이 돌아 객사하고 말았지요. 시신이 돌아왔을 때 윤씨 부인은 3일을 울고 사흘을 굶고 이래만해야 겨우 미음 한 그릇을 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정진사의 태도가 참으로 매정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가문이 체면이 먼저였으니까요. 며느라가 내 이제 이 집안에 열려다. 다시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오로지 제사와 살림에만 마음을 두어라. 내가 수저를 지키면 관에서 정료가 내려올 것이니 그것이 곧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느니라. 정녀, 열녀를 기리는 붉은 문. 그 문 하나를 세우기 위해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가둬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예, 아버님 하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 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윤씨 부인은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관심을 두지 않는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머슴들의 품삯을 제때 챙기고 소작인들의 사정을 살피는 등 실질적으로 정진사 댁을 이끌어가는 안주인 노릇을 해냈습니다. 동네에서는 윤씨 부인의 살림 솜씨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지요. 저리 어여쁘고 살뜰한 여인이 과부 신세라니 하늘도 무심하지. 서기가 정진사 댁에 들어온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나무하기, 물깃기, 외양간 청소에 이르기까지 머슴이 해야 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지요. 그런데 이석이라는 사내 일을 끝내고 나면 어김없이 사랑채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머슴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석이야. 글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는 죽을 때까지 머슴인 것을. 서기는 씩 웃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읽는 것은 서당집에서 정진사 댁으로 옮겨올 때 훈장이 그동안 수고했다며 준 소학책이었습니다. 소학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에 배우는 책으로 조선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비의 공부는 소학에서 시작해 소학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소학에는 일상생활의 예절과 도덕적 기본 소양을 배우는데 퇴계 이황 선생도 평생 곁에 두고 읽으셨던 책이라 합니다. 서기는 훈장에게서 소학에 대해 한 번은 배웠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 이 책을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지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기가 사랑채 뒤편에서 달빛의 의지의 글을 읽고 있는데 발소리 없이 다가온 윤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기, 내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서기는 화들짝 놀라 책을 뒤로 감추며 엎드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외람되이. 괜찮다. 일어나 보거라.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기가 내민 책을 받아든 부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소학의 경심편, 선비의 몸가짐과 의복, 식사 예절 등을 다루고 또 구용 9가지 몸가짐, 발은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게 등을 가르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책에는 서기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여백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자신의 해석을 적어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혼자 깨우친 것이냐? 아니옵니다. 서당에 있을 때 스승님께 잠깐 배운 것을 계속 복습하며 읽었을 뿐입니다, 마님. 윤씨 부인은 잠시 말없이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었을 수도, 경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부인은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돌아가신 서방님 서고에서 책을 가져다 읽어도 좋다. 다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기는 저녁마다 서고에서 서책을 빌려 읽고 다 읽으면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르르 책장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그 과정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논어의 인에 대해, 시경의 시에 대해,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윤씨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정생원은 과거 공부에만 매달리던 사람이었지 아내와 마음을 나눌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양반 과부와 머슴이 밤마다 서책을 빌미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이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통으로 몰려 둘 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서기는 신분이 머슴이니 곤장 100대는 기본이요.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기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나중에 이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무를 하러 다니던 위령 뒷산 깊은 골짜기에서 만난 한 노인. 머리카락은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왔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던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기는 그를 산옹이라 불렀지요. 즉 산에 사시는 노인분이라는 뜻입니다. 산옹은 처음에 서기를 경계했습니다. 인적 드문 산 중에 숨어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노인 범상치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종 10년 서기 1555년에 일어난 을묘해변. 왜구 70여 척이 전라도 단량포를 침입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던 때 이 노인은 젊은 군관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여 적장의 목을 베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그 공을 가로챈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상관이었습니다. 양반 출신의 장수가 평민 출신 군관의 공을 제 것으로 올려보내고 포상도 벼슬도 제 차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너무 화가 난 그는 상관의 콧대기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놓고 산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나라는 썩었어. 공도, 충도, 의도 신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산옹은 세상에 실망하고 나라에 절망하여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인의 피는 쉬이 식지 않는 법. 산옹은 혼자서 창술과 검술을 갈고 닦으며 병서를 읽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산옹의 눈에 서기가 들어온 겁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몸이 날래고 무엇보다 눈빛에 꺾이지 않는 기계가 있는 청년. 산옹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가,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만약 큰 변란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별난이라 하시면 외놈들이다. 반드시 온다. 내가 단량포에서 싸워봐서 아는데 저놈들의 칼날은 녹슬지 않았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을 게다. 조선은 200년 태평에 젖어 칼집에 거미줄이 치고 군사는 농군보다 못하니 100여 년 전란의 전투기술을 익힌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석 달을 못 버틸 것이야. 소름 끼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그대로 실현되지요. 산옹은 서기에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창을 다루는 법, 활을 쏘는 법, 지형을 읽는 법, 복병을 설치하는 법, 적의 보급로를 끊는 유격전의 요체까지 실전에서 갈고 닦은 전법을 아낌없이 전수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진다. 특히 외놈들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사용하는데 비록 사거리는 우리 각군과 비슷하다 하나 우리 사수는 쉽게 지치는 반면 조총수는 지치지 않고 총알을 쏠 수 있으니 어찌 당하겠느냐? 또 그 정확도도 활이 따라갈 수 없다. 그러하니 외놈들의 조총 앞에서 정면 대결은 자살이야. 적이 강할 때는 피하고 약할 때 친다. 보급을 끊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굶어 쓰러진다. 이것이 전쟁의 돈이라. 서기는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산으로 올라가 무예를 익혔습니다. 퍽, 퍽, 나무를 상대로 창을 찌르고 팽, 시위를 놓아 화살을 날리고 그의 무예 실력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윤씨 부인만이 서기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서기, 요즘 내 손이 예전과 다르구나.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 서기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산옹의 존재를 알리면 노인에게 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마님, 언젠가 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한 줄기 근심과 한 줄기 믿음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두 사람 사이에 감추어 두었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많은 사건이 벌어졌으니 선조 25년 음력 3월 위령 고을에 봄비가 내리다 말다 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윤씨 부인은 평소와 달리 서곡가 아닌 뒤뜰 감나무 아래에서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구한 두시연의 한 권, 두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한 풀어 쓴 귀한 책이었지요. 서기, 이것을 읽어보거라. 국파산하제 성춘초목심. 나라는 깨어져도 산하는 남아있고 성에 봄이 와도 초목만 무성하다. 내 생각에 두보가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서기는 젖은 책장을 사르르 조심스럽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두보가 알록산의 난리를 겪은 뒤에 쓴 시라 하였사오니
아마도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라.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로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기. 나는 이 집에서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제삿날에 제상 준비하고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며 정념은 하나를 위해 목석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게야. 그런데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빗물과 함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기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세게 뛰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님 소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한 머슴에 불과합니다. 하오나 마님께서 목석처럼 사시는 것을 보면 소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 감나무 아래에서 양반과 머슴의 경계가 한순간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이란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진사 댁의 종 만복이. 이 만복이라는 자가 참으로 간사한 놈이었습니다. 같은 머슴의 신분이면서도 서기를 시기하고 질투했거든요. 서기의 총명함과 그를 아는 것, 그리고 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겁니다. 만복이는 그 길로 종종종 정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큰일이옵니다. 서기 놈이 마님과 뒤뜰에서 야릇한 짓을. 정진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양반 과부의 수절은 가문이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하필이면 머슴? 이것은 가문이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진사는 서기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비 때문에 아직 마당이 축축한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정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놈, 내 이놈이 감히 양반의 며느리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내 놈이 무엇이냐? 천한 머슴 주제에 양반 과부를 더럽히려 하다니. 이것이 사람의 도리냐? 서기는 마당에 엎드린 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양반의 말 앞에 머슴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정진사는 장정두를 시켜 서기를 붙들게 하고 몽둥이 타작을 하게 했습니다. 탁, 탁, 탁. 몽둥이가 서기의 등짝을 내리칠 때마다 안채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서기가 더 큰 화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부인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20대를 맞은 서기의 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서기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땅바닥에 흙을 움켜쥔 채 묵묵히 매를 견뎠습니다. 매질이 끝난 뒤 정진사는 서기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쫓아내거라.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당장 내 놈 목숨을 끊어놔야 마땅하겠지만 국법이 지엄하니. 조선시대의 법인 경국대전에는 아무리 머슴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를 죽이면 장형 100대의 도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진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 놈이 다시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관가에 고하여 내 목에 칼을 씌울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서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에 젖은 등은 도끼로 쪼개듯 아팠지만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비걱 대문을 나서는 서기의 뒷모습을 안채 창호지 너머로 윤씨 부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서기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부인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진사가 정말로 가문이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진사에게 며느리의 행복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정진사라는 자가 나중에 저지르는 짓을 보시면 정말이지
할 말을 잃으실 겁니다.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밝혀집니다. 쫓겨난 서기는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의령 장터를 지나 남강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콸콸콸 봄날의 강물은 유유히 흘렀지만 서기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양반이 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해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신세가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당장은 어딘가에 몸을 뉘어야 하는데 생각나는 이는 산홍밖에 없었습니다. 산홍을 찾아 산으로 올라간 서기에게 노인이 비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기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홍 어르신, 내려다보아라. 산홍이 가리킨 곳은 남쪽 바다 방향이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멀리 남해의 수평선이 보이는 곳. 산홍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전 장사꾼에게 들은 소식이다. 대마도에 외선이 수백 척 모이고 있다 한다. 군사의 수가 수만을 헤아린다더구나. 서기야, 내가 말한 그날이 마침내 온 것이다. 선조 25년, 서기 1592년 음력 4월 13일, 콰르릉, 왜군 15만이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부산진이 하루 만에 함락되고 동래성이 이틀 만에 무너졌습니다. 경상좌도 순찰사 이각은 도주하고 조선의 정규군은 종잇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비극적인 전투. 충주 탄금대에서 조선 최고의 무장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왜군에 맞섰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탕, 빗발치는 조총 세례 앞에서 기마 돌격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립 장군은 탄금대 절벽에서 남한강으로 몸을 던져 순절하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파천하는 치욕을 겪게 되지요. 이 소식이 의령 땅에 도달했을 때 서기의 귓전에 산홍의 말이 울렸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진다. 조총 앞에서 정면 돌격은 자살이야.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목숨 어차피 버린 것이다. 돌아갈 곳도 돌아갈 사람도 없다. 아니 한 사람은 있다. 하나, 그분을 지키려면 이 나라가 먼저 살아야 한다. 서기는 산홍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가르침 감사하였습니다. 소인은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겠습니다. 산홍은 말없이 서기를 바라보다가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창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을묘해변 때 적장의 목을 뺀 바로 그 창이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 돌아오너라 반드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것이다. 서기는 창을 받아 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향한 곳은 경상우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홍위 장군 곽재우의 진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서막이 오르고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절망의 시대, 경남 위령에서 스스로 불꽃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의병장 홍위 장군 곽재우입니다. 그는 막대한 가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군량을 대고 집안 노비들까지 무장시킨 진정한 양반 중의 양반이었습니다. 붉은 비단옷을 휘날리며 전장을 누비던 그의 모습은 왜군에게는 공포를, 백성에게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익숙한 지형을 활용한 정암진 전투의 유격전은 왜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아낸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이런 정과는 얼마 후의 일이지만 이제 갓 걸기한 곽재우 장군에게 서기가 찾아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경상도를 휩쓸 때 윤씨 부인은 서기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군이 의령 고을까지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사는 어찌된 영문인지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기 코앞까지 밀려왔는데 태연하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는 이유입니다. 피랑 보따리를 싸던 며느리에게 정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다 술을 써놓았으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윤씨 부인은 미덥잖은 시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을의 여인들과 노약자들을 이끌고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난리통이라 시아버지도 권위로만 며느리를 붙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리산 방향으로 향하는 험한 산길, 갓난아기를 업은 여인,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맨발에 피가 나도록 걷는 아이들. 아이고, 아이고 그 비참한 행렬의 맨 앞에 윤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세요. 저 고개만 넘으면 외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걸읍시다. 밤이 되면 윤씨 부인은 홀로 등잔 앞에 앉아 서기를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까? 혹시 외적의 칼에? 아니, 생각하지 말자. 그 사람은 분명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지직 등잔에 기름이 다 타서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자, 여러분, 쫓겨난 머슴 서기는 의병이 되어 전쟁터로 향했고 윤씨 부인은 피란민을 이끌고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사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태연했습니다. 도대체 정진사에게 무슨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서기는 곽재우 장군의 진영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곽재우 장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지요? 경상우도 의령 땅의 양반 출신으로 임진년 4월에 왕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의병을 일으킨 분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싸워 홍위장군이라 불렸지요. 그 진영이 바로 의령 남강 일대 정암진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처음 곽재우 장군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의병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등에는 피 자욱이 낭자하고 낡은 창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난 머슴 한 명.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내였지요. 장군님, 소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목숨 바쳐 외적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곽재우 장군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내 등의 상처는 외적에게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소인을 부림받던 양반에게 받은 것입니다. 곽재우 장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잘 알려진 일화이지요. 곽재우 장군 자신이 양반이면서도 양반들의 무능과 허세에 분노하며 의병을 일으킨 분입니다. 서기의 등에 새겨진 매질 자국에서 장군은 무언가를 읽었을 것입니다. 좋다 받아주마. 그런데 창 하나 들고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어느 무인에게서 정식으로 무예를 배웠고 병법도 귀동냥은 했습니다. 서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병법? 내가? 곽 장군은 놀라워했습니다. 장군님, 신립장군의 탕금대 패전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조선 최고의 기병장이 그리 허무하게 무너졌다니 통분하다. 제가 여기로 오는 길에 어느 장사치로부터 신립장군의 패전 소식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립장군은 정면으로 맞서셨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조총 앞에서 기병 돌격은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소인이 산에서 배운 것이 있사온데 정면으로 붙지 말고 적의 허를 찌르는 유격전을 펼치면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산과 강을 이용하여 복병을 설치하고 적의 보급로를 끊으면 아무리 강한 적도 결국 쓰러집니다. 곽재우 장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곽재우 장군 본인도 이미 유격전을 구상하고 있었거든요. 남강위 지형을 이용한 복병전. 그런데 머슴 따위 청년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 했느냐? 석이라 하옵니다. 글은 좀 깨쳤느냐? 어찌 연이 되어 소학을 떼고 상경은 좀 주워들었습니다. 석이 좋다. 무예도 되고 글줄도 읽은 듯하니 내일부터 너를 처무대의 척후별장에 임명하마. 적의 동태를 자세하게 살피고 복병 위치를 정하는 일을 맡으라. 척후별장은 나의 눈과 귀,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야. 소인 신명을 다하여 장군님께 충성하겠사옵니다. 서기의 첫 실전은 선조 25년 음력 5월 의령 정암진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외병 700명이 남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서기는 곧바로 홍위 장군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불과 20여일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옥포해전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두시는데 이는 수군과 육군을 통틀어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의해 바닷길이 막힌 외적 제6군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부대는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진입하기 위해 의령을 거쳐 진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정암지는 남강위 도하 지점으로 이곳을 통과해야만 호남으로 가는 길목인 진주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봉대를 지금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부장들과 의견을 나눈 곽재우 장군은 서기에게도 그 생각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을 잘 안다 했으니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듯 싶냐? 서기는 남강 일대의 지형을 손가락으로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머슴을 살며 이곳저곳 나무를 하러 다녔던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정암진 하류 여울목에 갈대밭이 빽빽한 곳이 있사온데 그곳에 사수 복병 50명씩을 배치하고 강 한가운데에 사공선을 띄우십시오. 소인이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선봉을 유인하여 여울목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왜적들이 강을 건널 때 좌우에서에서와 사공선에서 화살을 퍼부으면 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공선이란 뱃사공이 타는 작은 배를 뜻합니다. 또 장군님과 비슷한 몇 명에게도 홍의를 입혀서 장군님이냥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게 하면 적군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곽재우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좋다. 하지만 유인책은 늘 위험하다. 그러려면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장군님, 소인의 목숨은 이미 버린 것입니다. 버린 목숨이라 두렵지 않습니다. 서기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버린 목숨이라 했지만 사실 서기의 가슴 한켠에는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으니까요. 전투는 서기의 계획대로 펼쳐졌습니다. 산홍에게 배운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둥, 둥, 둥. 서기는 의병 10명만 이끌고 남강 강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러 티나게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운 것이지요. 왜적의 선봉대가 이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육지에서는 지금까지 패배해본 적이 없는 왜적이라 의군들을 쉽게 본 때문입니다. 서기는 곧바로 후퇴하는 척하며 갈대밭 여울목으로 왜적들을 유인했습니다. 왜적들은 허허거리며 추격해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조선놈들 몇 명이 도망치는 것, 금방 때려잡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울목 깊숙이 들어서는 순간 허익, 휴익, 퍽, 퍽 좌우의 갈대밭 속에서 또 사공선에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직접 배치한 궁수들의 화살이 왜적의 선봉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동시에 갈대밭 속에 숨어있던 나머지 복병들도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와 창과 칼로 적을 찔러댔습니다. 와, 아직 수적으로는 우세한 왜적이었으나 황망한 가운데 급습을 당해서인지 허약한 조선군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해서인지 모두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대오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0여 구의 시체를 남기고 주랭랑치는 왜적들을 승리한 의병들이 신나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위 장군은 징을 크게 울려 더 이상의 추격을 금했습니다. 꽝, 꽝, 꽝. 첫 승리도 감사한 바인데다 훈련도 부족하고 수도 부족한 의병이 너무 깊숙이 추격하다 되려 역습을 당할까 염려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리품들은 엄청났습니다. 쌀 100석과 잡곡 50석.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식생활의 가장 필수품인데 전쟁통에 수급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조총, 외건과 장창, 죽은 왜구들에게서 벗겨낸 무장, 옷들이 있었습니다. 정암진 전투는 육지전 최초의 승리로 의의가 있습니다. 왜군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혔으며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의해 육지에서는 곽재우 장군에 의해 전라도 진출이 좌절된 왜적은 한동안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 후 전리품 처리까지 다 마치자 홍위 장군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오늘 승리에는 너의 전공이 으뜸이었다. 어디서 무예를 배우고 양반도 배우기 힘든 전법을 어디서 익혔느냐? 실은 산에서 만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을묘해변 때 큰 공을 세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산속에 숨어 계셨다는 말이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재를 썩히고 버리는지 쯧쯧. 이 전투가 바로 의병 활동의 시작이자 서기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암진 전투 이후 서기는 곽재우 장군의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곽 장군은 서기를 가까이 두고 참모 겸 부장을 맡게 하였습니다. 한낱 머슴에서 수백 명이 의병을 지휘하는 장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전투들은 하나같이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음력 6월 합천 전투. 서기는 의병 50명을 이끌고 낙동강 하류에서 외적의 보급선을 기습했습니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 적의 보급 창고에 불을 지르고 혼란에 빠진 적을 급습하여 외병 200여 명을 사살하고 군량 수백 섬을 노획했습니다. 음력 8월 화왕산성 구출전. 외적에게 포위된 경상우병사 김면의 관군 300명이 화왕산성에 갇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서기는 야음을 틈타 산성 배후로 우회하여 새벽에 서문을 기습하여 적의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관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출된 관군 병사들은 서기를 보고 윤을 의심했습니다. 저분이 금어슴 출신의 무적장군이라는 사람인가? 왜군 총알도 저 장군의 몸은 뚫지 못한데. 곽재우 장군이 가장 신임한더구만. 서기의 이름은 경상도 일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위병이라고 하면 그저 산속에서 숨었다가 잽싸게 나타나서 외놈들을 베는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서기와 그 대원들은 사흘, 나흘째 불 한 번 못 피우고 생쌀을 씹으며 버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숫가루가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한 번 가려 해도 땅을 파고 흔적을 지워야 하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밤이 되면 산속의 한기가 뼈를 파고드는데 불이라도 피웠다간 외놈 조총 탄환이 날아올 판이니 서로의 체온의 위지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는 게 바로 유격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곽재우 장군은 조정에 장계를 올릴 때 서기의 모든 전과까지 빠짐없이 보고했습니다. 위주에 피난해 있던 선조 임금은 모처럼 승리 소식이 들어오자 기뻐해 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의 무대를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서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정진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정진사가 외적에게 붙었습니다. 허허 양반의 채통을 내세우며 며느리의 수절을 강요하고 머슴을 짐승처럼 부리던 그 정진사가 정작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적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또 집안의 곡식 창고를 열어 외적에게 군량을 바쳤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안정과 재산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부역입니다. 외란 중 최악의 범죄 중 하나지요. 적에게 붙어 동족을 배신한 자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처형을 면치 못하는 대죄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정진사가 곡식을 바칠 때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면 마을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이 한 해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정진사는 자기 것인 양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외적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백성의 피와 땀을 적의 배를 채우는 데 쓴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양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양반의 채통을 내세우며 머슴을 때리던 자가 정작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 적에게 붙어 제 목숨만 부지하려 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천한 머슴 서기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통한의 아이러니입니까? 전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은 선조 26년, 서기로는 159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연승, 각지 의병의 활약,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까지 합쳐져 외적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때였지요. 바로 이때 서기의 전공이 의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신부는 비록 미쳐나오나 병법과 전략에 통하여 수차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사오니 부디 임금께서는 군공으로 출신을 가리우시고 이자의 충절을 포상하여 주시옵이 마땅하온지라. 선조 임금은 전란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을 포상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슴 출신이면서도 이런 전공을 세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선조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첫째, 종육품 절제도의 관직을 하사한다. 둘째, 양반의 신분을 하사한다. 머슴 서기가 임금으로부터 양반의 신분과 관직을 하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신분이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늘이 정해준 신분을 임금이 바꿔준 것입니다. 하늘 아래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머슴 서기는 사라지고 절제도의 서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신 그 장면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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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유품 절제도의가 된 서기, 관리의 예복을 입고 허리에는 환도를 찬 서기가 의령 고을 땅을 밟았습니다. 2년 남짓 만에 금이환양입니다. 떠날 때는 피에 젖은 등에 낡은 창 하나를 들고 나서던 머슴이었는데 돌아온 서기는 관직을 받은 늠름한 장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퍼졌지요. 저 사람이 그 머슴 살던 서기라며? 외적 수백 명을 베었다구만. 나라님이 직접 벼슬 자리를 주셨다는데. 양반이 양반 노릇을 못하고 머슴이 나라를 구했으니 세상 참. 그런데 서기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정진사 댁이 아니었습니다. 현감과 여러 통로를 통해 알아본 서기는 윤씨 부인이 피란민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지리산 자락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미루어 두겠습니다. 먼저 정진사의 최후부터 보시지요. 서기가 관리의 예복을 입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정진사의 귀에 도달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지요. 사색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색이요. 한때 짐승처럼 부리며 매질하여 내쫓았다는 그 가책보다는 자신의 뒤가 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기가 임금의 교지를 받고 돌아왔으니 자신의 안위가 걱정된 것입니다. 종유품 절제도이면 지금의 중대장나 대대장 정도로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엄연한 무관입니다. 군사적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요. 정진사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전란 중 외적에게 곡식을 넘긴 부역 행위. 이것이 탄로나면 자신의 목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정진사는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전란 중에 정진사가 외적과 거래하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그 증언이 관아에 접수된 것입니다. 게다가 서기가 노획한 외적 보급물자 중에서 정진사 집안의 직인이 찍힌 가마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 기억나십니까? 서기가 정암진에서 첫 전투를 할 때 노획한 바로 그 보급물자 속에요. 고발장을 접수한 위령 현감은 즉각 정진사를 체포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수집하여 그 죄상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관찰사는 정진사의 죄상이 크다 하여 가사는 몰수하고 장백대를 친 후에 유배령을 보내라 명하였습니다. 정진사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오면서 나름 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양반이요. 양반을 이리 함부로 다룰 수 없소이다. 정진사가 이렇게 큰 소리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 함부로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진사의 경우에는 증거와 증언들이 충분하고 또 전시 상황인지라 관찰사의 처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도 냉정했습니다. 양반? 양반이 적에게부터 동족을 팔아먹는데 그게 무슨 양반이요? 가사는 모조리 몰수되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 그 큰 기와집, 창고에 쌓아둔 재물들까지. 그리고 정진사는 혹독한 유배지인 함경도 경응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덜컹덜컹 포승줄에 묶인 채 죄인 수레에 실려가는 정진사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양반의 채통을 내세우며 마을에 군림하던 자가 초라한 몰골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요. 양반의 채통만 세우며 사람의 진심을 짓밟았던 자가 정작 양반의 도리를 저버린 채 적에게 붙어 제 목숨만 부지하려 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대는 속에서 정진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비천하고 비참한 몰골이 참으로 통쾌하면서도 쓸쓸한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서기는 의령 고을에 도착한 뒤 고을 현감에게 윤씨 부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현감은 지리산 자락골에 피란민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지요. 서기는 말을 달렸습니다.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위령에서 지리산 자락골까지는 꼬부랑길과 고갯길을 번갈아 가길 한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급한 마음이라 쉴 겨를도 없이 서기는 말에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조용했던 산길을 울렸습니다. 자락골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넘어가 어두컴컴했습니다. 피란민들은 처음에 외적이 오는 줄 알고 긴장했다가 마침내 말에서 내린 장수의 얼굴을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이 석이 아니냐? 서기가 어찌 저런 차림을? 서기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장 윤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은 피란민들을 돌보는 일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은 누더기가 묻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장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채로 종육품의 관원이 하나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내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부인. 이제 저는 나라님이 인정한 양반으로 당당하게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불타는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주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피란민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공을 세우고 신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소. 매일매일 천지신명께 그대의 무사함을 위해 빌고 또 빌었다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살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윤씨 부인이 사랑한 것은 종육품 관원 서기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책을 읽던 금어슴 서기였고 사랑을 말하지 못하면서도 매질을 묵묵히 견딘 그 서기였습니다. 그날 자락골에서는 오래도록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울렸다고 합니다. 전란이 좀 진정된 후 의령 고을 현감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때 정진사가 천한 놈이 양반 과부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라며 매질했던 바로 그 집에서 임금이 하사한 양반이 된 서기가 윤씨 부인과 혼례를 올린 것입니다. 서기는 궁공으로 받은 재산을 들여 정진사의 집을 관원에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하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축하 서한을 보냈고 화왕산성에서 구출된 관군 병사들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난리통에 이런 경사가 나다니 하늘이 돕는 것이여. 임금께서는 서기에게 토지를 하사하셨습니다. 25결을 받았는데 이는 쌀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큰 토지입니다. 대문 옆에는 부부가 함께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지요. 빗속에서 책을 빌려주고 봤던 그 감나무를 기억하며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는 틈을 내어 산을 찾았습니다. 산홍의 오두막을. 하지만 산홍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두막에는 옷가지 몇 개와 비바람에 헤어진 병서 몇 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앞에 큰 절을 올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성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머슴 때에야 성도 없이 서기 이렇게 불렸지만 벼슬을 얻고 서기는 아내 윤씨 부인의 성을 따라 윤씨로 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윤석이 장군이 되겠습니다. 워낙 세운 공이 많아 정삼품까지 직계가 올라 함경도 산수 갑산회의 첨절제사로 근무하고 마침내 사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윤학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과에 급제하여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임진왜란에서 아들이 병자호란에서 두 세대에 걸쳐 나라를 지킨 가문이 된 것입니다. 딸 윤씨는 내금위장의 며느리로 들어가 그 미모와 따사로운 성품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기와 윤씨 부인은 나이가 든 후에도 의령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문 옆에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서기는 병서를 읽고 부인은 시집을 읽었습니다. 사르르 서로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지요. 그러다 부인이 묻곤 했습니다. 나으리, 그때 그 밤 감나무 아래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었소. 무슨 말이오? 사랑한다고. 그때는 차마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기는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던 사내가 부인 앞에서만은 활짝 웃었습니다. 부인 나도 사랑하오. 평생 사랑해왔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사랑할 거요.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경상도 위령 땅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난중에 피어난 사랑꽃이라 부르며 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기처럼 신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벽을 부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조선시대의 잊혀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